자, 이번 시간은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 편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시군 단위로 이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됐었죠. 네, 도시군 계획이 수립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 있었죠.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됩니다. 제시되면은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라고 해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몇 개가 있었죠? 6개.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용도지역과 그리고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도 하고 또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여기까지 학습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뭘 공부하자면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이 용도지역 편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다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것을 하나씩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용도지역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먼저 용도지역이 무엇일까요? 개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용도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용도지역의 특징이죠. 용도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종류라든지 그 서문하게 용도지역의 종류를 뭐 일정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을 지정된뒤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그리고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별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행위를 제한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용도지역에서 내 고객이 땅을 사서 집을 지을 때 건폐율은 얼마를 주고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을 얼마를 주어서 100평의 대지를 사면은 그 대지에 몇 평을 건축할 수 있고 몇 층 높이로 건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토지 외에 어떤 용도지역을 지정한 그 용도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가하여 개인의 토지 소유자의 이익보다는 그 지역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용도지역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봅니다. 자, 용도지역이 무엇일까요? 용도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별로 종류를 구분하게 되죠. 자, 이것이 곧 용도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에는 첫 번째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하면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됩니다. 자, 우리 서울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하면 도시지역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준도시지역으로 있습니다.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폐지 통합해서 비도시지역의 단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를 목적으로 만든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하면 농림지역이 되죠. 예를 들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존해야 같이 있는 산지가 있고, 그리고 전답, 가송 등 농지가 집단화된 평야지대가 있어. 이런 곳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하거나 자연환경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수자원 보존이 필요하거나 수자원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선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생태계 보존이 필요하거나 상수원, 팔당댐처럼 상수원 및 문화재 등 보존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이곳이 곧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는 그 종류가 용도별로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이렇게 4개의 용도지역이 있게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관, 농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으로 용도가 구분됩니다. 그때
도시재가 관리직은 용도직이 세 분이 돼요. 세부적으로 다시 나온다는 거죠. 자, 도시재가 관리직은 세 분 되는데 이 도시적을 세분하면은 크게 네 가지의 용도로 토지의 종류가 구분돼요. 우리 서울은 도시적이고 서울시 안에 있는 토지의 용도별 종류는 크게 네 가지라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다는 거죠. 앞에까지 따라서 주, 상, 공, 녹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적으로 용도지가 지정됐다는 것은 도시적으로 용도지가 지정됐다는 것은 네, 우리 국토공원에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한 곳이 도시적이 되기 때문에 도시적 용도지를 지정했다는 것은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니까 지가가 높은 거예요. 도시적은. 그리고 관리직이 시분됩니다. 관리직은 뭐냐면은 관리직은 세 가지로 용도직이 시분됩니다. 관리직 안에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자, 여기는 도시적이죠. 잘 보셔야 돼요. 도시적에 가까운데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다고. 그리고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이런 곳이라면 본래는 주변에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면 농림지를 지정해서 보존해야 되죠. 근데 이웃하고 있는 도시적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도시적의 개발이 자꾸 밖으로 확산되거든. 그래서 농림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그러네요. 그래서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생산관리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적에 가까운데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곳은 본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대상이지만 도시지역이 이웃해서 도시개발이 확산되니까 자연환경 보전지를 지정해서 보전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이름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운데를 보십시오. 이 가운데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가치가 있었다면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죠. 자연환경 보전지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었다면 보전관리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로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높은 지역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 도시지역에 이웃했으니까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을 시킬 당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 지정된 지역 중에서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사촌이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이 사촌이 되죠.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로 지정된 지역은 보전용도예요.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 지역이고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고 체계적, 계획적,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용도로 걸치는 거죠. 그래서 보전 목적과 개발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관리지역이에요. 근데 농림지역은 농림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잖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농림업의 지정과 산림의 보전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보전 용도, 보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세 개가 있죠.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세 가지가 있고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 밖에는 이 도시지역 밖에 비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밖에는 용도별 토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네, 비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이 5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주상공록,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다시 세분되면 도시지역 안에는 몇 개가 있죠? 16개.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전부 합하여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숫자가 몇 개가 있죠? 21개. 그래서 대한민국의 땅은 용도별로 그 종류가 몇 가지죠? 21개의 용도지로 구분 지정이 되는 거예요. 토지의 종류가 참 많죠. 그래서 나중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해야 땅값이 오르죠. 그러면 관리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낫죠?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낫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만큼 개발이 힘들게 규제가 제한되는 지역이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를 살 때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은 도시지역에 멀리 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농업인과 어업인 등이 아니면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 살다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에 귀농을 하고
귀산을 하면은 그 지역의 동네에 집중을 살 수 있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도시인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호지역에서 집을 짓고 이런 것은 법상 허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원리구나. 정말 이렇게 이제 토지공법을 공부해 보면은 우리나라 국토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이 쌓이고 또 그것들을 실제 실무에서 활용하면은 전문 지식으로 여러분은 이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용도 지역의 시해분을 다 배웠는데 아까 도시지역의 시분되면 16개 있죠? 그 16개의 종류를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자, 도시지역의 시분되면 일단은 주거지역이 있죠. 주거지역은 다시 놔두어져요. 전용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다고. 준주거지역.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을 시분하면 외울 때 전, 일, 준 이렇게 와요. 그때 전용 주거지역이 시분되면 다시 전용 주거지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시분돼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이 전부 시분되면 몇 개가 있죠? 6개가 되는 거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6개가 있죠. 그리고 상업지역이 시분되면 4개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4개는 자,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근린 상업지역, 그리고 유통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4개의 상업지역이 있다고. 어떻게 올까요? 책까지 따라서 옵니다. 책까지 따라서 중일 근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중일 근유. 그런데 중일 근유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충청도 버전으로 바꿔서 중일 근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중일 근유. 아버지 돌리러 가요. 네. 재밌죠? 그리고 이제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보생자, 보전 녹지, 생산 녹지, 그리고 자연 녹지 이렇게 옵니다. 보생자, 보전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과 그리고 자연 녹지로 시분이 되죠. 이렇게 해서 주, 상, 공업지역이 빠졌구나. 네, 공업지역을 시분하면은 전일줄입니다.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에서 책까지 따면 어떻게 되죠? 전일준, 전일준. 주거지역도 전일준, 공업지역은 중일근이요. 그리고 네, 공업지역은 전일준이죠. 녹지지역은 보생자입니다. 보전 녹지, 생산 녹지, 그리고 자연 녹지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이 시분되면 전부 16개 용도지역이 있고 이 순서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관리지역이 있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호지역 이렇게 해서 모두 21개의 용도지역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용도지역 21개의 종류를 다 배우게 된 거죠. 이제 그 중에서 녹지지역을 잠깐 설명을 좀 할까요? 네, 여러분 여기 서울시 외곽에 보이는 산지는 대부분 녹지지역이잖아. 근데 녹지지역 종류가 3가지가 있잖아. 그죠? 녹지지역 3가지가 있는데 보전 녹지지역이 있어요. 보전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이 있고 생산 녹지지역이 있고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자연 녹지지역은 지정 목적이 이런 교재 밑으로 끝내기 좋죠. 자연 녹지지역은 제한적 개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이 허용돼요. 그럼 우리 공포에서 개발은 네,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디산에 말이야. 아파트 디산에 관악산이나 북한산 주변에 여기저기 전원주택이 보이고 등산로 있고 마을이 보이면은 자연 녹지지역이에요. 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네, 집이 한두 개 보이면 자연 녹지지역이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초원은 녹지지역이잖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개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건축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연 녹지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등산로 입구를 지나서 마을을 벗어나면 산으로 올라가면 이제 등산로 주변에 과수원이 보일 거야. 과수원. 봄 되면은 그 과수원에 노란 산수유가 피고 하얀 진달래가 빨간 하얀 매화꽃이 피고 노란 산수유가 피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아파트 뒷산에 밭이 있고 과수원이 보이는 곳이 곧 생산 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봄철 되면은 과수원이니까 매화꽃도 피고, 그죠? 그리고 산수유가 피겠죠.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생산 녹지. 그리고 이제 가수원길이 끝나서, 가수원길 지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온 산이 4월 되면은 진달래가 피어서 붉은 산인 거야.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보존녹지 개발할 수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녹지직은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을 시에서 변경하지 않는 한 사적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용도지역의 종류 21개하고 녹지지역 등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이런 용도지역의 특징이 있죠. 자, 이런 용도지역이 뭐냐면은 전국의 모든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해놓고 그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라 하여금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건폐가 용적률을 규제하여서 공공복리 정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토지의 용도별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용도지역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 용도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돼요. 그리고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하되 한꺼번에 일주로 지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됩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용도지역별로 상호 중복 지정, 상호 중복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 아파트 앞마당에 공업적 지정에서 공장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없고 그리고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에서의 행비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서의 행비제한. 이 행비제한이 뭐냐면은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으로 용도지 지정되면은 그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이거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도록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거죠. 이걸 용도지역에서의 행비제한이라고 하는데 이 용도지역에서 행비제한, 개발 행위 제한을 하는 사항은 무엇을 정하느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국토교육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령을 국토교육법 시행령, 이법 시행령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국토교육법 시행령에서는 21개 용도지역별 행비제한, 건축제한에 관한 표가 있고요. 그 21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표를 보고 어떤 용도의 땅 사면은 어떤 개발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험 쳐야 되니까 용도지역별 행비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을 이어서 시험 쳐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용도지역에서의 행비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개별 법률로 이제 따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좀 암기하셔야 되죠. 자료를 봐요. 자, 핵심 요약 바로 위에 보면은 예외에서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용도지역 안에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 영상을 따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농공단지입니다. 어떤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즉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는 각각 개별 법률인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이나 초지법 등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연공업상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 가구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서,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수산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